6주차 2교시 수업 진행합니다. 네, 회계정보 시스템 운용이고요. 저희는 1교시에서 20번까지 일반전표 입력 메뉴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21번 쭉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영업부에서 일하고 있는 요걸로 보여드릴게요. 교재로. 영업부에서 일하고 있는 이승기라는 사원에 출장비 3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요. 30만 원이네요. 죄송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하고 출장 이후에 정산하기로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전 시간에 바로 말씀드렸던 거 전도금이라는 계정 과목과 그 성격이 유사하게 사용되는 게 가지급금이 있고 또 뭐가 있다 그랬죠? 현금 과부족이 있다고 했죠. 그 중에 가지급금 문제가 지금 나온 것 같아요. 자, 5월 25일자 보시면 거래를 다시 한번 분석해 볼게요. 우리는 여기서 어떤 걸 확인할 수 있냐면 1번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했으니 현금이 감소했죠. 그리고 다른 내용을 더 찾을 수 있으세요? 제가 볼 때는 현금이 30만 원 일단 감소했다. 지급했으니까 요 내용밖에 잘 안 보이고요. 혹시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출장비라는 그죠? 출장비라는 비용이 발생했네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비용이 발생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정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정산이라는 말이 있어. 정산은 왜 하는 거죠? 명시적으로 출장비가 30만 원이 딱 발생한 거라고 하면 30만 원을 지금 이승기한테 지급하면 그걸로 끝이죠. 그런데 정산을 한다 얘기는 아직 출장비가 30만 원이 발생할지 20만 원이 발생할지 혹은 더 많이 50만 원이 발생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출장을 네가 간다고 하니 출장비 30만 원을 줄 테니까 출장 가서 실제로 필요한 돈을 사용하고 그게 얼마인지 확인이 되면 그때 정산을 하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비용이 확실하게 발생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그냥 현금이 감소한 건 확실해요. 30만 원을 우리 이승기라는 직원한테 일단 지급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정산이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뭐죠? 정산은 나중에 30만 원을 일단 회사가 지급했는데 이승기 씨가 출장에 가서 막 출장 일을 하다 회사 일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돈을 40만 원을 썼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 10만 원을 회사가 이승기한테 더 지급해 줘야겠죠. 이렇게 정산이 되는 거고 혹은 30만 원을 받았는데 출장 가서 필요한 비용들을 막 쓰다 보니까 다 해서 25만 원밖에 안 썼어요. 그럼 5만 원이 남았잖아요. 그럼 그 남은 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승기 씨는 회사에다가 다시 반납하면 되겠죠. 남았습니다. 이렇게. 그게 정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현금이 감소한 거, 현금은 내 거니까 자산이 감소했다라고 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도대체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거래가 발생한 건지 뭘 써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바로 가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입니다. 가지급금이 뭔데요? 지급은 지급이에요. 여기 보시면 지급하긴 지급했어요. 그런데 가는 뭐예요? 뭐 가짜 할 때 그런 가인데요.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뭐 가계약이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가라는 말이 들어가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불확정된 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지급 금은 돈이라는 뜻이고요. 돈. 그래서 여기에 가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면 되겠다. 가지급금이 발생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가지급금이라는 거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자산일까요? 부채일까요? 글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지급금은 자산일까요? 부채일까요?
음, 사실은 아주 엄밀하게 말하면 가지급금을 자산이다, 부채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근데 일반적으로는 가지급금이 발생할 때 예, 자산이 감소하고 그게 다시 뭐 어디로 유출된 게 아니라 나중에 정확하게 정산되기 위해서 그냥 홀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 현금 감소한 게 진짜 감소한 건 아니라고 보고 그냥 자산이라고 예, 취급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대부분이긴 하지만 저 가지급금 같은 임시 계정들은 사실 저 자체가 자산이냐 부채냐 따지는 게 큰 의미는 없고 어, 다른 반대편의 어떤 내용이 확실하게 결정이 되면 그 결정된 내용에 따라서 그 반대에다가 써주면 될 뿐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현금이 감소했다. 그래서 자산이 감소했다라는 사실은 되게 명확하잖아요. 명백하게 얘가 결정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산의 감소니까 어디다 써주면 돼요? 예, 오른쪽에 써주면 되잖아요. 오른쪽에 써주면 되는데 가지급금이라는 저 계정 과목은 이 확실한 내용에 그 반대되는 내용으로 그냥 맞춰주면 되기 때문에 예, 왼쪽에 기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왼쪽에 기재하는 것도 굳이 따지자면 자산의 증가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요 내용들을 제가 예, 여기다가 써야 되는데 그죠? 어, 제가 이 내용은 또 과제로 낼 거니까 지금 수업 시간에 듣고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금액은 30만 원이라고 주어졌죠. 다음 분계를 해보면 25일 분계는 어, 차변에는 가지급금 30만 원, 대변에는 현금 30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2번입니다. 22번 읽어볼게요. 한샘. 한샘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더라? 아, 여기서 봤네요. 여기 한샘. 아, 맞아요. 우리 가톨릭이라는 회사는 한샘이라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샀었죠. 5천주 샀었죠. 그런데 그 한샘이라는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우리 회사 한샘이라는 우리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계시는 주주님들께 한 주당 200원 만큼 배당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결의를 했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이 말이 빠졌는데 주식회사 가톨릭은 이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가로 열고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코드 144번을 미수 배당금으로 추가하고 그 추가한 미수 배당금의 성격을 일반으로 해라. 그래서 요 144번 미수 배당금을 등록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요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K랩을 켜서 지금 아마도 이런 주문사항을 이 문제에서 준 이유는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 배당금과 관련된 5월 26일자 분계를 해보면 미수 배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아마 나오겠죠. 그런데 이 계정 과목이 지금 프로그램에는 없나 보죠. 없으니까 빨리 등록해라 라고 가로 열고 내용을 준 거죠. 그럼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로 가볼게요. 여기 있죠?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 가셔서 144번을 찾습니다. 여기 보시면 당좌 자산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 번호가 이 프로그램은 101번부터 145번으로 부여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 클릭하신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여기 144번 왔어요. 그런데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이라고만 되어 있지 어떤 이름도 안 들어가 있죠. 어,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이 당좌 자산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 성격이라면 여기에 적절하게 내가 계정 과목 이름을 정해서 입력한 후에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에
뭐라고요? 미수배당금이라고 엔터 치면 어때요? 바뀌었죠? 이제 앞으로 일반 전표를 입력할 때 계정 과목 그 입력하는 란에 가서 숫자 144번을 치면 이제는 미수배당금이라는 이름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성격을 이 중에서 뭘로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문제에서는 아까 일반으로 해라 라고 했죠. 그래서 3번 일반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끄고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가셔서 날짜가 5월 26일이었는데요. 한번 요것만 확인해 볼게요. 차변 이렇게 하고 여기에 미수배까지 치면 144번 미수배당금이 뜨죠. 예, 그래서 얘를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문제에서 계정 과목으로 등록하시오라고 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 메뉴에서 144번을 추가하지 않았다면 얘를 이렇게 등록하지 않았다면 예, 여기서 계정 과목 144번을 선택할 수가 없었겠죠. 예, 근데 이제 선택 가능하게 됐습니다. 자, 요 설명은 다 했고 그럼 배당 결의를 했고 배당 권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뭐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어떻게 거래를 분석해야 되지? 라고 생각해 보면요. 자, 잘 생각해 볼게요. 일단 배당을 왜 받는 거죠? 예, 내가 한샘이라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보유한다는 얘기는 즉 한샘이라는 저 회사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근데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주인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주식 수가 엄청 많은데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어쨌든 그래도 주인은 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샘이라는 회사가 1년 동안 사업을 잘 운영해서 어느 정도의 이익이 나면 그 이익을 그 회사의 주인들이 나눠 갖는 게 우리 자본주의 주식회사의 핵심적인 특징이죠.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요. 주당 200원을 배당 결의했다고 했으니까 우리 가톨릭 입장에서는 한샘 주식을 5천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100만 원이 될 겁니다. 일단 예, 기존에 5천주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배당을 한 주당 200원 주기로 결의를 했다고 해서 금액을 산정해 보니 금액은 100만 원. 이거는 내가 스스로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위에서는 계속 명시적으로 얼마라는 금액이 이렇게 딱 주어졌지만 밑으로 갈수록 이 금액을 내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뭐 엄청 어렵지 않죠? 찾아내는 게. 예, 뭐 곱하기나 더하기 정도 할 수 있으면 되니까. 자, 일단 그래서 배당 얼마예요? 100만 원이죠. 배당 100만 원을 받을 권리가 생겼네요. 생김. 뭐 발생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그죠? 근데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실제 1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한샘에서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지들끼리 이제 결의를 한 거예요. 지들끼리 결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실제 돈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를 어, 인식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권리가 확정은 됐으니 돈은 아직 안 들어왔지만 저 배당금이라는 돈이 언젠간 들어오겠죠. 결국은 배당 수익이라는 게 발생했습니다. 수익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영업과 관련된 수익도 수익이고 지금처럼 예, 어떤 금융자산, 주식에 투자를 해서 그 투자에 대한 대가로서 배당금을 받게 되면 얘도 예, 수익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 여기서 거래는 뭐 이 정도 분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계정 과목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 배당을 실제로 아직 받지는 못했지만 예, 받을 권리가 확실하게 정해졌을 때 그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회계 기준에서는 미수 배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해요. 이거는 이제 몰랐다면은 이제부터 알아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배당 수익에 대해서는 배당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합니다. 뭐 정확히 배당금 수익 아마 이럴 거예요. 예, 배당금 수익. KL의 프로그램에서 코드 번호는 903번이고요. 예, 그 다음에 얘는 아까 우리가 등록했죠?
4번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미수배당금은 성격이 내가 아직 받지는 못했지만, 배당금이라는 그 돈을 받을 권리이기 때문에, 뭐예요? 자산이죠? 그래서 그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얘는 왼쪽에 적고요. 그다음 배당금 수익이라는 건 어쨌든 수익이 발생한 거잖아요. 매출 수익의 발생은 오른쪽에 적습니다. 비용의 발생이 왼쪽에 적는 겁니다. 자, 여기도 26일이네요. 차변에는 뭐가 있을까요? 미수 배당금이라는 계정 과목. 오른쪽에 대변에는 배당금 수익이 났다. 10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23번 5월 28일자 갔더니 그래도 짧은 시간 안에 이 배당금이 실제로 입금이 됐나 봐요. 여기 상기라고 했는데요. 상기 배당금이 당사의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상기가 뭐지? 이 위에 적혀 있는 이라는 뜻이거든요. 윗상에 기록할 기라는 한자인데 바로 위에 적혀 있는 기록이라고 해서 우리 이 문제에서 보면 이렇게 여기에서 위치적으로 위에 적혀 있는 내용이 요거잖아요. 요거 5월 26일 내용. 여기에서 말했던 그 배당금이 당사 가톨릭의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거래를 분석해 보면 보통예금이 증가했겠다 이건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떤 거 내용 알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분석을 해보면 일단 보통예금이 확실히 증가한 거는 쉬운데 다른 하나는 뭘까 이렇게 고민해 보다 보면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받지 못한 배당금, 미수 배당금이 감소했겠구나. 왜? 여기 내가 아직 받지 못한 배당금이 100만 원 있어서 이거 내 자산이야. 곧 돈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보통예금이 증가하는 형태로 이 배당금을 받았으니 이제 더 이상 내가 받지 못한 배당금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사라져야겠죠. 그래서 미수배당금이 감소했다. 이렇게 거래를 분석하셔야 맞습니다. 다음에 계정 과목은 뭐 보통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과 미수배당금 계정 과목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위치는 보통 예금은 여기서 한번 써놔야 되겠네. 보통 예금은 자산, 미수배당금도 자산. 그런데 하나는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왼쪽, 그 다음에 하나는 자산이 감소했으니까 오른쪽 써주시면 되겠죠. 금액은 여기에는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위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100만 원임을 유추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에 뭘까요? 보통 예금이 늘어났겠죠. 저도 오타가 많이 나네요. 보통 예금 100만 원 그리고 이제 돈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받지 못한 배당금이 있습니다 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수배당금을 없애줘야 됩니다. 상계.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이제 6월 1일로 가겠습니다. 자, 매출처 주식회사 포천기업의 제품을 1000만 원에 공급하고 8월 31일자 만기 약속 어음을 수령하였다. 요거 본 문제 하나요? 일반 전표 입력 요망. 얘랑 비슷하네. 어디서 봤는데 기억 안 나세요? 요런 스타일? 여기 있네. 여기 5월 23일 보면 여기도 일반 전표 입력 요망이라고 했네요.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거의 같은 내용이고 서울전자였냐 포천기업이었냐 거래처만 바뀌었을 뿐이고 그 다음에 받은 게 제품을 판매하고 공급이라는 게 이제 판매한 거니까 제품을 판매한 대가를 여기는 당좌 수표를 받았는데 여기는 약속어음을 받았다라는 차이밖에 없네요. 그죠? 그럼 이 차이 때문에 뭐가 달라지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거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품을 판매했으니까 수익이 발생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뭔진 모르는데 약속 어음이 증가했죠. 그죠? 예, 약속 어음이 증가했어. 이건 당좌 수표랑 뭐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이걸 줬다고 하니까 받았다는 거는 가치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죠? 어. 그래서 약속어음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고민해 보니까 제품 판매 수익 발생 여기는 그냥 수익이 발생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약속어음은 나중에 8월 31일이 되면 지금 6월 1일 날 현재는 이 1,000만 원이라는 대금을 결제할 현금이 없어서 돈을 못 주지만 8월 31일까지만 좀 기다렸다가 그때 1,000만 원을 달라고 해주면, 그러면 내가 뭐 이자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하여튼 좀 그렇게 편의를 봐달라, 대신에 내가 8월 31일 날 돈을 나한테 달라고 하면 반드시 이 돈을 주겠다라고 약속해주는 그런 증서예요. 얘도 일종의 자산이죠. 예, 자산이 증가한 거죠. 지금 보면 이 약속 어음이나 미수 배당금이나 전부 다 뭐예요? 가톨릭 입장에서 보면 자, 배당 나한테 100만 원 주기로 결정했다며 이제 배당금 줘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였고, 이 약속어음도 내가 너희 회사에 포천기업 너희한테 1,000만 원만큼의 제품을 팔았는데 그 돈 안 줬잖아, 대금. 그 대금을 지급해줘 라고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다 권리에 해당되죠. 그래서 자산이 맞습니다. 그래서 자산의 정의를 뭐 정확하지 않지만 권리라고 좀 해석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정의에서. 그다음에 부채는 의무, 뭐 언제 의무 이렇게 뭐 얘기하는 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자, 계정 과목은 뭘로 결정하면 될까요? 예, 수익은 제품 매출로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약속어음은 우리 받을 어음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 있습니다. 예, 위치는 제품 매출은 수익 발생이니까 오른쪽. 그다음에 받을 어음은 자산이라고 했으니 자산의 증가는 왼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금액은 1,000만 원 주어졌죠. 예, 차변에 뭐요? 그러면 분계는 받을 어음 1,000만 원, 대변에는 제품 매출이 발생했다. 얘는 손익계산서 계정입니다. 제품 매출은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5번 또 가겠습니다. 자, 25번. 회계전자에서 수령한 약속어음을 거래은행에 배서 양도하고 수수료 5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보통 예입하였다. 보통 예입이 뭔가요? 보통 예금에 입금하였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는 매각 거래로서 이후 당사 가톨릭의 회수 책임이 없다라고 되어 있고, 가로 열고 장부를 조회해라라고 했습니다. 장부 조회할 것 이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또 생각을 해볼게요. 자, 회계전자라는 곳에다가 우리 가톨릭이라는 회사가 아마 제품을 판매했는데 그때도 대금을 바로 주지 않고 약속어음을 줬었나 봐요. 회계전자에서.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일단 물건은 저희가 사야 되니까 저희한테 팔아주시면 저희가 그 대금은 언제 언제까지 이 약속어음에 적혀 있는 날짜까지만 기다려주시면 그날 드리겠습니다. 이런 약속어음을 받았는데, 우리 가톨릭 입장에서는 그 날짜까지 기다릴 수도 있지만 혹시 가톨릭도 돈이 현금이 갑자기 필요하거나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 약속 어음을 받은 어음을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어요. 이런 식이죠. 야, 이거 누구한테 회계전자라는 그 사업자한테 2달 후에 얼마 받을 수 있는 어음이야, 증서야. 근데 내가 그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우리 회사도 지금 당장 현금이 좀 많이 필요해서 이걸 계속 기다릴 수가 없어. 네가 이거 나한테 사고 나중에
그 회계전자가 약속한 날짜가 되면 그때 네가 가서 그냥 회계전자한테 그 돈 받으면 어때? 대신에 내가 지금 너한테 팔 때는 여기에 있는 금액을 다 너한테 받지 않고 조금 더 깎아서 네가 왜냐면 먼저 나한테 현금을 지급해주는 꼴이 되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대가를 치를게. 이런 게 뭐냐면 약속어음을 가지고 현금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현금화할 때 회계는 이 현금화하는 성격이 뭐냐에 따라서 회계 처리 방법을 조금 다르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럼 1번 어떤 성격이 있느냐? 나 이 날짜까지 기다리지 못하니까 네가 대신 이 약속어음 좀 사줄래? 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사줬고 그게 보통은 은행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은행이 회계전자한테 나중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회계전자가 약속한 그 날짜에 가서 해당 어음을 제시하고 그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경우가 있고 못 받아도 그거는 은행 책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그때 가서 은행이 회계전자한테 돈을 달라고 했는데 회계전자가 못 주면 그 돈을 대신 이 어음을 팔았던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격이 조금 다르죠. 1번, 2번. 예, 근데 1번 같은 경우, 1번 같은 경우를 매각 거래라고 불러요. 진짜로 이 어음을 매각해버린 거예요. 이 성격이. 그래서 한번 팔고 나면 나한테 이 어음을 사간 은행이 그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있는 회계전자한테 돈을 실제로 받고 못 받고는 내가 이제 관여할 바가 아닌 것. 이것을 매각거래. 그 다음에 만약에 나중에까지도 회계전자가 내가 이 약속어음을 판매한 거래은행한테 제대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내가 은행한테 대신 지급해줘야 되는 의무가 살아있는 것. 얘를 차입거래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둘 중에 지금 얘는 매각거래에 해당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부를 조회해야 이 회계전자에서 수령한 약속어음이 얼마가 남아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15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조회는 어디서 하냐면 여기 장부관리 메뉴에서 거래처 원장이라는 걸 요거를 클릭하시고요. 클릭하셔서 날짜를 조회하고자 하는 1월 1일부터 조회하고자 하는 날짜 6월 4일이죠. 이렇게 6월 4일 하고 계정 과목은 받으럼 이렇게 해서 엔터를 눌러주면 지금 저희가 이제 예제를 가지고 그냥 대충 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입력을 다 안 해서 없는 거지 이 내용이 있다고 하면 아까 여기에 회계전자라는 거래처가 여기에 뜰 거고 그 회계전자로부터 이 받으럼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여기 잔액이 뜰 겁니다. 여기를 150만 원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게요. 여러분들이 장부조회는 거래처 원장이라는 데서 하면 되는구나. 요것만 아시면 돼요. 자, 여기 됐습니다. 자, 거래를 분석해 보면 어떤 내용? 약속어음을 매각했다. 이거 자유롭게 쓰시면 돼요, 여기는. 그 다음에 관련해서 수수료가 발생했다. 이런 내용도 알 수 있고. 또 뭐 알 수 있는 거 뭐 있죠?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만 보통 예금에 들어옴. 이런 것도 알 수 있죠. 한 세 가지 정도 알 수 있겠네. 그죠? 자, 그러면 약속어음이라는 건 자산이라고 했는데 그 자산이 증가가 아니라 매각했으니까 감소. 수수료는 비용의 발생. 그다음에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이 보통 예금에 들어온 거는 자산의 증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하나 가정하는 거는 받을 어음 잔액은 15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분개를 하겠습니다. 6월 4일 날 어떻게 될까요? 여기 한 줄 더 필요하겠네요. 이렇게. 예. 받으럼이라는 게 있었는데 회계전자로부터 받았던 그 잔액이 150만 원이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조회해봤더니 장부를 조회해봤더니 150만 원이다. 걔가 이제 없어졌겠죠. 왜? 은행한테 팔았으니까. 팔고 돈을 좀 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150만 원만큼을 다 주냐? 아니요.
5만 원을 달래요. 그거를 수수료 비용 5만 원 이렇게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5만 원 뺀 얼마? 145만 원만 어디로 들어왔다?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그런데 이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은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어음을 매각한 경우에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매출 채권을 처분하면서 입은 손실이다 라고 해서 여기를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5번까지 알아봤고요. 또 이어서 3교시에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